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이 용어와 간단한 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전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제가 무엇과 비교하면 전기 회로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기는 물과 비교하게 되면 가장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물이 흐르죠.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물은 물에 압력이 있어야지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 압력을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수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전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물과 전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죠? 자, 이쪽에 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대결, 그 다음에 전기. 한번 어떤 얘기들이 똑같나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물에서는 실제로 물의 압력을 뭐라고 합니까? 물의 압력을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꾸 따라해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수압. 그러죠. 그렇죠. 수압. 그러면은 전기의 압력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압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물은 무엇을 통해서 흐르게 되나요? 파이프, 수도관 이런 것을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수로라고 하게 되는데, 자, 조금 대결로 그 수로 안에서 실제로 뭐가 흐르는 겁니까? 물 분자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물이 이동하는 거죠. 액체 형태예요. 물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는 무엇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동하는 걸까요? 전하가 이동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고 해서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류.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관 안에는 찌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도관을 막아버리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물에 만약에 찌꺼기가 껴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거. 그러면 전기의 흐름을 막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이 높이 있다. 저거 물이 말이야 수위가 높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물의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수위라고 하는 거죠. 수위가 높다 이런 말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전기가 위치가 높다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전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위가 높으면 자연적으로 수압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전위가 높으면은 전압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는 회로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로라고 하는 거죠. 수로. 물이 지나가는 길. 이것을 이제 전기에서는요, 전기가 흐르는 길을 우리가 전기회로라고 합니다. 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 참외품. 물은 수압, 전기는 전압, 피는 혈압. 그쵸? 자, 그래서 물이랑 전기를 가장 매칭시키게 되면은 이야기가 편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생소한 단어를 듣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전자를 빼고 숫자로 바꾸면은 일단은 쉽습니다. 기초과정에서. 전위가 뭐지? 전위가 뭐야? 라고 하면은, 물 숫자를 써가지고, 수위? 그러면은, 수위라고 하는 거는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구나. 그러면은 전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수위가 높으면 물이 잘 흐르니까 전위가 높으면 전기가 잘 흐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제 한글로는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합니다. 한글로는 잘 표현을 안 하고, 자, 이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전압은 기호로 그냥 이렇게 V 표시합니다. 그래서 V는 그러면은 그냥 이게 전압은 그런 표시입니다. 전류는 I로 나타냅니다. I. 전류 I. 그 다음에 저항 R은 저항은 R로 나타내게 됩니다. R. 레지스턴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기호가 있고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자, 우리 키의 단위는 뭐죠? 키의 단위는 미터를 쓰게 되는 거죠. 미터, 센티미터. 몸무게의 단위는요, 킬로그램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위라고 하는 거는 그 숫자를 뒤에 보조해 주는 걸 우리가 단위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전압의 단위는요, 역시 V라고 쓰고, 읽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볼트라고 있습니다. 볼트. 전류의 단위는요, A라고 쓰고,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암페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저항의 단위는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이걸 읽을 때는요, 옴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자, 뭐 V가 40V다 이 얘기는 뭘까요? 전압이 40V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여러분 댁에 들어오는 전기 그럼 뭐죠? V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220V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큰 겁니까? 밑에 게 더 큰 거죠. 전압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전압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물로 봤을 때 뭐라고 해요? 수압이 더 크다. 수압이 커야지 어떻게 된다? 물을 잘 흘리게 된다. 전압이 커야지 전류를 잘 흘리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전류가 크다. 예를 들어 I는 10A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I는 뭐 40A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전류가 큰 겁니까? 당연히 숫자가 더 높은 거죠. 전기가 더 많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 양이 더 많다는 거죠. 다음에 저항은요. 저항은 15m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저항은 45m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더 큰 겁니까?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면 저항은 크면 좋을까요? 저항은 지금부터 딱 생각하세요. 저항은 나쁜 놈이에요. 저항은 크면 우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요, 전기를 잘 못 흐른다는 거죠. 왜요? 물에서 찌꺼기가 많게 되면 물이 잘 못 흐르듯이 전기에서 저항이 많게 되면 잘 못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전류가 핵심이에요. 얼마나 많이 전류를 보낼 수 있느냐. 여러분, 물 파이프, 수도관에서는 뭐가 생명입니까? 물이 생명이죠. 얼마나 물을 잘 보낼 수 있느냐. 그럼 물 잘 보내려고 하면 수압이 커야 되고 찌꺼기가 적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전기에서는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려면은 저항이 작고 그 다음에 전압이 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항은 커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 용어 하나가 뭐 있냐면은 부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하. 이 부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전기를 소모하는 녀석.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 우리가 모두 다 싸그리 부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 부하.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부하, 다리미 부하, 세탁기, 헤어드라이기, 텔레비전 이런 것들 다 부하, 핸드폰 부하. 부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을 다 부하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 그러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면 부하를 원래 조금만 걸어야 되는데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상 상태를 가지고 과부하가 걸렸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이야 계산을 하는데 말이야 머리에 과부하가 걸렸어 이게 뭐야. 나는 계산을 한 2개 정도밖에 못하는데 3개를 해야 될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부하가 걸린 거죠. 과부하가 걸렸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요 오버로드라고 하는 겁니다. 오버로드. 과부하가 걸렸다 이런 얘기 쓰는 거죠. 부하는 전기를 소모하는 녀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용어만 일단 알게 돼도 2번째 시간 좀 성공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자,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페이지 보게 되면은 전류와 전압 및 저항이라고 돼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쪽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그림이 참 이제 좋은 그림이 있게 되는 거죠. 중간에 어떤 그림이 있게 되는 겁니까?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구, 그 다음에 이제 도선이 있게 되네요. 그럼 제가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전지를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한쪽에 전구를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이 전지가 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구니까 전구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뭐 전구해도 되고, 뭐 어떤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제가 부하라고 해보겠습니다. 부하가 뭐라고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녀석을 부하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회로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한쪽 라인으로 쭉 해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지 여기에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바로 전류인데 전류는 어디로 흐르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이제 또 한 문제입니다. 이게 전류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사실은 가장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자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전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전기를 흐르게 하는 녀석은 이 플러스가 아니에요. 아까
이 전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누구 때문에 전기가 새는 겁니까? 마이너스 바로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왜 거꾸로 합니까? 우리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전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했는데 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릅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전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류가 처음 과학적으로 규명했을 때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8세기에 19세기에 넘어와가지고 이 전자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다 보니까 전자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지금 맨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 아니야? 실제로 전기라고 하는 거는 이 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것을 이미 되돌리기에는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결정을 합니다. 그냥 이 전기나 혹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라고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자.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라고 하면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5페이지에 맨 밑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전자는 음에서 양으로 간다. 그 다음에 전류는 양에서 음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 보시죠. 6페이지. 그러면은, 자, 전류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전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전류. 자, 전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류는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기량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기량. 그러니까 전류를 기호로 I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I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I는 T분의 Q. 이게 T가 뭡니까? T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초가 되는 거죠. 시간분의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거는요. 뭐였었죠? 앞에서 전기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예제 하나 볼게요. 예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2초 동안에 4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였다면 자,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류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대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전류는 어떻게 되냐? 2초 동안에 40쿨롱? I는 T분의 Q라고 했기 때문에 T가 2초고요. 다음에 Q가 40이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20A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반드시 이 T가 초로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기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전기량이라고 하면은 전기에서는 전기하고 량 나오게 되면 전기다가 량을 곱하면 됩니다. 량이라고 하는 건 바로 시간이에요. 전기량 Q였었잖아요. 그렇죠? Q는 어떻게 돼요? I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I 곱하기 T.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쿨롱 이렇게 또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6페이지 맨 위에 I는 T분의 Q 그리고 Q는 IT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보면 1A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1A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초 동안에 만약에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1A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1A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류와 직류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류와 직류는 무엇이냐?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은 그건 직류입니다. 그런데 전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교류입니다. 자, 교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확인을 할게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직류는 여러분 집에 있는 건전지 있죠? 이거 직류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교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직류와 교류가 있게 되는데, 자, 직류라고 하는 거는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 이거 얘기가 조금 깔끔하지가 않죠. 매듭이 딱 젖이지 않죠. 직류라고 하는 거는, 자,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극성이 불변하는 거. 이 뭐든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도 오늘 건전지를 하나 샀는데 내일 지나도 플러스 마이너스 안 바뀌죠. 내일 모레도 플러스 마이너스 안 바뀌죠. 극성이 안 바뀌는 게 이게 바로 직류입니다. 자, 그런데 교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극성이 변화하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있는 콘센트 한번 살펴보죠. 콘센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구멍이 2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거예요. 극성이 없지가 않아요. 극성이 있는데 한쪽은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한쪽은 마이너스에다 플러스에다 이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플러그를 꼽을 때 이게 생각하나요? 이 왼쪽으로 쭉 생각하나요? 그냥 막 꼽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극성이 바뀌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바뀌면은 이거는 교류. 안 바뀌면 직류 표시하게 되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 한 번은 반대로 갔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류를 그릴 때에는 우리가 자 한쪽으로 일정하게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0V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0V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왼쪽이 교류, 오른쪽이 직류입니다. 그래서 교류는 영어로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가지고 A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직류는 direct current라고 해서 DC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C 20V 그러면 직류 20V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C 220V 그러면은 교류 220V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죠. 한번 지웠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를 배울 때 처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용어가 어려우면 어때요?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강의가 동영상 강의 아닙니까? 동영상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무한 반복 아닙니까? 무한 반복.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어렵죠? 처음 배울 때는 어렵죠? 저도 똑같았어요. 항상 이제 똑같게. 저한테 이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다산인들 회원이 몇몇 명인데 다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아주 힘들게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꾸 잘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에 3번. 전압 있습니다. 전압. 3번에 전압. 용어가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전 대신 뭐 집어넣으면 됩니다? 수 집어넣으면 됩니다. 수압. 좋죠. 수압이 세면 좋다. 이런 게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전압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이제 하나씩 읽어볼게요. 교재에. 전압. 전이차. 전하를 흐르게 하는 전기적인 에너지의 차이, 즉 전기적인 압력의 차이 이렇게 돼 있고, 자 거기 밑에 좋은 얘기 있네요. 밑줄 하나 겠죠. 따라서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고 전류의 세기는 전이차, 즉 전압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압이 크게 되면은 전류가 잘 흐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류가 잘 흐른다. 다음에 Q쿨롱의 전하가 어느 두 점 사이를 이동해서 W 줄에 일을 하고 이때 그 두 점 사이에 V볼트의 전위가 생겼다면 이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기에서 나오는 식 중에서 전압이라는 식은 원래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어떤 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전기량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은 V는 한 일이 W예요. W 단위는 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전기량 Q쿨롱이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단위 볼트가 되는 겁니다. 볼트. 그래서 한 일을 전기량으로 나누게 되면 몇 볼트. 이거 관련도 문제에도 한 4-5번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이 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48줄의 일을 했다? 그럼 몇 볼트냐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한 일을 48을 이 쿨롱 2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딱 전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기전력 이렇게 있죠. 건전지 같은 거는 전기를 자기가 만들죠. 힘을 만들죠. 전압을 만들죠. 물은 수압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뭐 있습니까? 펌프가 있죠. 마치 건전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전력, 만들어내는 힘을 기전력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4번 저항이 나와 있네요. 저항. 이제 저항도 할 얘기가 많아요. 저항은 R로 나타내고 기호는 뭐라고요?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요. 전기를 잘 못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이 작아야 좋은 거죠. 그러면은 저항이 작은 게 뭐가 좋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항을 작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저항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그 다음에 전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도로라고 하는 건 제가 예를 들어 도로가 도로를 두 개 비교해야 되겠네요. 도로 비교. 자, 하나는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도로는 자갈길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죠. 둘 중에 누가 저항이 더 클까요? 저항. 누가 더 저항이 크냐면 자갈길이 저항이 더 큰 겁니다. 그렇죠? 아스팔트가 더 다니기 좋은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2차선이 있고 다음에 여기는 1차선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누가 더 저항이 큰 겁니까? 당연히 1차선이 더 저항이 크죠. 더 다니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길이 굉장히 이 짧은 거리, 단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km의 거리가 있고 또 하나는 100km의 도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누가 더 저항이 큰 겁니까? 어느 길이 더 가기 어려워요? 당연히 더 긴 거리가 가기가 어렵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 도로 자체의 재질이 중요하다. 재질.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 도로 자체의 면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한 거야? 도로 자체의 길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도로가 좋은 도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질이 일단 좋고, 차가 다니기 좋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거 좋죠. 다음에 면적이 어때요? 넓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길이가 어때요? 짧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야지 더 차가 잘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도로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하는 거죠. 고속도로. 그렇죠? 면적을 크게 하고 길이를 짧게 하고 재질을 좋게 하는 걸 고속도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기에서도 이 전하가 이동하게 되는데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전선이 좋은 전선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느냐. 그러면은 딱 얘기한 거죠. 재질이 좋은 재질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는 철이 있고 하나는 구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저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항은 철이 당연히 더 크죠. 구리가 전기를 더 잘 통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는 또 면적이 큰 게 있고 면적이 또 작아요. 작은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저항이 큽니까? 작은 게 당연히 더 저항이 크죠. 그 다음에 길이를 보게 되는데 길이가 짧은 전선이 있고 긴 전선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저항이 큽니까? 당연히 긴 전선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이거를 또 살펴보니까 자,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구분된다? 자, 재질, 면적, 길이. 이거를 지금부터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기호로 표기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재질은 우리가 고유저항이라고 해서, 그 물질이 고유저항이 얼마냐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마치 구를 조금 기울여가지고 반대로 쓴 것처럼 하죠. 읽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걸 우리가 로라고 했습니다. 로. 단위는요, 옴, 메타입니다.
고유저항의 단위는 온메타입니다. 면적은 뭐라고 하냐면요. 면적은 우리가 아래아라고 해서 A라고 하게 되고, 면적은 제곱미터가 단위가 되죠. 그 다음에 길이는 뭐가 되냐? L이라고 해서 단위가 이렇게 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 고유저항이 작아야지 좋은 물질이고 다음에 면적이 커야지 좋은 물질이고 길이가 작아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유저항과 길이에는 비례하고 이게 두 개가 크면은 저항도 커지는 거고 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이. 그러면 로가 단위가 뭐였어요? 옴메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옴메타 그 다음에 곱하기 면적은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분의 길이는 미터죠. 미터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결국에는요. 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의 단위는 옴이 되는 겁니다. 고유저항의 단위는 뭐라고요? 옴메타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요? 저항은 고유저항에는 어떻게 한다? 고유저항 어떻게 한다?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한다. 그럼 우리가 결국 저항을 줄이자라고 하는 게 나중에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를 잘 흘리게 돼야 되는 거니까. 저항을 줄이게 하려면은 고유저항은 어때요? 고유저항은 작아야 되고요. 다음에 길이도 짧게 해야 되고 면적은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고유저항이 작은 물질 이미 결정돼 있어요. 고유저항이 가장 작은 물질은 은이지만 적절하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고 은을 전선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돈이 비싸니까. 고유저항이 작은 물질을 찾다 보니까 적절하게 만들어진 게 가격 대비 구리 정도가 좋겠다고 해서 우리는 구리를 사용하죠. 다음에 길이를 짧게 되는데 그렇다고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대전인데 저희 학원이 대전역에서부터 차 타면 한 5분 거리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대전역까지 만약에 전선을 쭉 연결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대전역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길이는 우리가 함부로 조절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절을 못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미 고유저항이 구리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길이도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전선의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죠. 면적을 크게 하는 겁니다. 전선을 더 굵은 전선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항이 작아지고 저항이 작아져야지 전류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또 하는 얘기들은 다 이 얘기입니다. 면적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설비에서는요, 몇 스퀘어짜리를 써야 되냐, 몇 미리짜리, 이런 것들이 다 얘기죠. 왜냐하면 전선을 두껍게 쓰는 것이 더 전기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무작정 두꺼운 걸 쓸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지고, 그렇죠. 설비가 커지고,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 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중간에 그림으로 이제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길이일 때, 그 다음에 같은 면적일 때, 이렇게, 그림이 저항의 대소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7페이지 밑에 이 전도율과 퍼센트 전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율. 전도율은 뭐냐면은 저항은 얼마나 전기 흐름을 방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해의 크기 정도입니다. 근데 방해를 거꾸로 하게 되면 얼마나 전기를 잘 흐를 수 있게 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 흘릴 수 있느냐. 이거는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요. 기호로 G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기호로 G라고 표기하게 되고 단위는요. 퍼 메타가 됩니다.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책에다 딱 표시를 해주세요. 컨덕턴스의 단위는 퍼 메타. 원래 저항이라고 하는 게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컨덕턴스는 그 반대예요. 따라서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컨덕턴스 분의 1, 컨덕턴스의 역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 저항의 역수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거를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랑 똑같은 걸 기호로 표시할 수 있겠죠. 저항 R은 컨덕턴스 G분의 1,
그 다음에 컨덕턴스 G는 R분의 L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예를 들어 예제에서 이런 예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저항이 10옴입니다. 컨덕턴스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대답도 명쾌하게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컨덕턴스? 이거 뭐 저항분의 1 아니야? 라고 해서 이 계산을 할 때에는 자,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 R분의 1. 그러니까 저항이 10이니까 10분의 1. 자, 그럼 이거 얼마? 0.1. 단위는 죄송합니다. 이 컨덕턴스의 단위는요, 뭐고요? 이 컨덕턴스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율이라고 하게 되는데, 전도율의 단위가 퍼 메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7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쭉 가서 8페이지에 있는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에 어떤 표가 있게 되냐면은 물질마다 고유저항과 퍼센트 전도율, 온도계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퍼센트 전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구리를 100%로 했을 때 구리에 비해서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하냐니까 100이 넘게 되면은 구리보다 더 뛰어난 거고 100이 안 되면은 구리보다 전기를 더 잘 못 통과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놈이 최고입니까? 이게 최고네요. 그렇죠? 철, 이거는 17%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구리에 비해서 17%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경동, 순동, 이런 것들이 있고, 알루미늄, 니켈, 이런 것들이 이제 뒤를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물질들이 쭉 있고, 밑에 3번에 저항의 온도계수 보겠습니다. 저항의 온도계수.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저항의 온도계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구리, 이런 것들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값이 어떻게 변할까요? 저항값이. 여러분 사용하는 전선, 이런 것들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저항값도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도체, 금속, 이런 거를 플러스성, 양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더워지게 되면 전기가 더 잘 흐른다, 못 흐른다? 못 흐르게 되는 겁니다. 더워지면 전기가 못 흐른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냉각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냉각을 해야지 전기가 더 잘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과 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반대 특성.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저항이 감소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마이너스성. 그래서 부성 저항 특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반도체, 전해, 탄소,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더 감소하게 돼요. 이런 게 아주 이제 재밌는 특성입니다.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집에